안녕하세요. 포사이트 쌤 도와드리는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영제국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국주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현대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꽤나 복잡해서 7편으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1부에서는 이곳을 개척한 영국의 전설적인 인물 세실 로우즈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죠.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세실 로우즈는 1853년 7월 5일 영국 잉글랜드의 햄프셔에서 잉글랜드 국교의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폐질환을 앓았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1870년에 그는 건강에 좋은 기후를 찾아 남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의 형 허어버트가 당시 남아프리카의 나탈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우즈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건강이 호전되었고 곧 그곳의 경제적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로즈는 킴벌리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우즈는 1888년에 드 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드 비어스는 초기에는 여러 소규모 광산 운영자들의 연합체로 시작했지만 로우즈의 경영 아래 점차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는 경쟁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며 드 비어스를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및 유통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드 비어스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세실 로우즈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확장하려는 강력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1881년 로우즈는 케이프 식민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즉 아프리카 대륙의 북단으로부터 남단까지 이르는 길을 영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890년에 로즈는 결국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지배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로즈는 문명화의 이름 아래 원주민들의 땅을 탈취한 후 백인 이주자들의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철도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남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어요. 세실 로즈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케이프 식민지를 넘어 남아프리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SAC를 설립하여 현재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로우디지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자기 이름인 셈이죠. 엄청나죠? 로우즈는 로우디지어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원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유럽인들의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철도를 건설하여 이 지역을 영국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로우디지어는 로즈의 개인적 야망과 영국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세계사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실 로우즈의 정치적 경력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는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1895년 로우즈의 측근인 리엔더 스타 제임슨 박사가 이끄는 무장 세력이 트랜스바알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계 이민인 보어인들이 세운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 금광이 발견되어 침략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 사건은 제임슨 습격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트랜스바알 내부의 반란 세력과 협조하려 했으나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전은 실패로 끝났어요. 제임슨 습격의 실패와 국제적 비난으로 인해 로우즈는 1896년 케이프 식민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아프리카와 로우디지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실 로우즈는 1902년 3월 26일 남아프리카의 무이젠버그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상당히 젊은 편이었죠? 로우즈는 생전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우즈의 유산을 활용하여 옥스퍼드 대학의 로우즈 장학금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날에도 매우 명망 있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네요. 세실 로우즈는 남아프리카와 영국 제국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의 행적은 논란의 여지도 많아요. 그는 영국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한 인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특히 로우디저에서의 그의 정책은 원주민들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제국주의적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게 로우즈 개인의 문제인지 영국의 문제인지 서양의 문제인지 근대의 문제인지 인간의 문제인지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로우즈의 활약 덕분에 영국은 이 지역을 매우 중요한 식민지로 건설해서 영제국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을 수 있었으나 사실 이 지역의 시민지화는 네덜란드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2부에서는 이 지역에 먼저 진출한 네덜란드계 이주민, 즉 보어인들과 영국인들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볼게요. 금방 또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의 아이린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야기 일부의 세실 로우즈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로우즈가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제임슨이 침공하려다 실패했던 트랜스바알. 모두 영국이 아닌 네덜란드가 개척한 식민지입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구성하게 된 과거의 식민지는 크게 4곳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지도를 볼게요. 케이프 식민지, 나탈, 어린지 자유국, 트랜스바알. 많이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개척한 식민지가 케이프 식민지고 나중에 도착한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자 그에 반발해서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인 보어인들이 근처로 이주하면서 새로 개척한 식민지가 나머지 3곳인 것이고요. 보어 전쟁 등을 거치면서 결국엔 이 지역 전체가 영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애당초에 왜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해요. 어차피 이 지역 얘기는 여러 차례 나누어 얘기해야 할 것 같으니 여러분이 보기 쉽게 짧게 끊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7세기 초 유럽은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아시아의 귀중품들은 유럽에서 큰 수요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러한 무역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VOC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장악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상 국력이 가장 강했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간이지만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VOC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긴 항해 중간에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은 유럽에서 아시아, 특히 향료 보급지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는 항로의 중요한 중간 지점으로 이곳에 전략적인 보급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 기지는 선박들이 항해 도중 필요한 식량, 물, 그리고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계획되었죠. VOC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652년 네덜란드의 항해사 얀반 리베크를 파견하여 케이프타운을 설립했습니다. 얀반 리베크와 그의 일행은 이 지역에 도착한 후 즉시 농업과 정착지 건설을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과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희망봉을 통과하는 선박에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네덜란드인 외에도 독일인, 프랑스의 칼뱅교도인 위구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VOC의 지시에 따라 케이프타운 주변에서 농업을 확장하고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로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케이프타운은 곧 남아프리카 내에서 유럽인의 첫 번째 영구 정착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이 설립되면서 네덜란드 정착민들과 이 지역의 원주민인 코이코이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코이코이족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목 생활을 해왔으며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농업 확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유목지와 물자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이코이족과 네덜란드 정착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VOC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원주민을 제압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정착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코이코이족이 사망하거나 노예화되었으며 이 지역은 점차적으로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초기 경제는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정착민들은 유럽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희망봉을 통과하는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아프리카,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프 식민지는 다인종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노예 제도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예들은 주로 농업, 축산, 건설 등의 노동에 투입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케이프 식민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유럽인 정착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에 싹이 트고 있었던 거죠. 케이프타운의 초기 성공에 힘입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지역의 식민지화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으로도 정착지를 확장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보어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어인들은 점차적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며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케이프 식민지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제 희망봉을 지나는 전 세계 모든 선박에게 필수적인 보급기지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유럽 열강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경영 악화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위세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 영국은 1795년에 케이프타운을 점령하고 케이프 식민지를 자국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1806년 나폴레옹 전쟁 중 네덜란드가 프랑스에 점령당한 순간을 이용하여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령하였고 1814년에 시작된 빈 회의에서 이곳을 영국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확정했어요. 영국의 통치하에서 케이프 식민지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남아프리카 내에서 유럽 식민주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영국의 통치에 반발하여 내륙으로 이동해서 나타알 등 새로운 시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는 후에 보어 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기지로서의 남아프리카의 역할에 곧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광의 발견 및 개발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의 아이린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야기 1부의 세실 로우즈와 2부의 네덜란드의 남아프리카 개척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및 금광의 발견과 개발로 인해 영국인과 보어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덜란드가 개척한 케이프타운 지역을 영국이 1814년에 영구적인 식민지로 삼으면서 보어인을 비롯한 이곳의 주민들은 이제 영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죠. 영국은 이곳에서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영국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보어인들의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1833년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보어인들의 불만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1830년대 초에 보어인들은 영국의 통치를 피해 자신들의 독립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내륙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동을 데이주, 즉 더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해요. 여기에 참여한 보어인들은 자신들을 트랙보어라고 불렀죠. 이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케이프 식민지의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보어인이 처음에 이동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나타알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839년 보어인들은 나탈리아 공화국을 설립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를 구축했고요. 인근의 줄루족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1838년에 블러드 리버 전투에서 줄루족을 물리치며 이 지역에서의 통제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아 공화국의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동부와 내륙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영국은 1843년에 결국 나탈리아를 병합하고 나타알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영국의 점령에 반발했지만 결국 상당수는 이곳을 떠나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내륙으로 더욱 깊이 이동하여 트랜스바알 지역에 정착했어요. 주로 사바나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서 독립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852년에 영국은 트랜스바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샌드리버 협정을 통해 보어인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즉 사우스 아프리컨 리퍼블릭이 탄생했는데요. 현재의 남아공은 더 리퍼블릭 업 사우스 아프리카로서 명칭이 살짝 다르니 주의하세요. 이곳은 트랜스바알 공화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보어인들은 트랜스바알 외에도 어린지 강 북쪽 지역에서 또 다른 독립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지 자유국이고요. 제가 쇼츠에서도 설명했듯이 네덜란드의 오랑주 공국과 연관이 있는 명칭이고 이 지역 명칭과 과일 어린쥐와는 어원이 다르지만 우연히 발음이 같아서 네덜란드, 이 지역, 북아일랜드의 신교도 등이 모두 어린지색을 상징색으로 삼고 있죠. 영국은 1854년에 블루음폰타인 협정을 통해 이 지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곳 역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들은 영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럽 열강과 외교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중반까지 남아프리카 식민지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67년에 남아프리카의 어린지강 근처에서 어린 소년이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후에 유레카라고 불리며 남아프리카 광물자원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냈다라는 뜻으로 외쳤다는 유명한 말이죠. 1871년에 케이프 식민지의 킴벌리 지역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자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러쉬는 남아프리카의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떠오르며 남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광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으며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킴벌리 광산은 빅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광물 채취장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특히 1888년에 세실 로우즈가 설립한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통제하는 독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비어스는 남아프리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1886년에는 트랜스바알의 빅 바하터스 란트 지역에서 이번에는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 러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금광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생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빅 바하터스 란트의 금은 남아프리카 경제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으며 요하네스버그는 급격히 성장하여 남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금광의 개발로 인해 수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도시화와 경제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금광의 발견은 영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강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금광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 바로 금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금광의 발견은 남아프리카 내에서 여러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보어인들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보어인 탐광주들은 랜들로우드라고도 불렸는데요. 철자 주의하세요. 지주라는 뜻의 랜들로우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들은 우이틀란더라고 불렸던 외국 투자자들에게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러한 성향 탓에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있던 서양인들, 즉 아프리카너들도 보어인보다는 영국인의 자유주의적 통치를 희망했다고 해요. 보어인들은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어린지 자유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지만 영국은 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두 차례의 보어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며 이는 남아프리카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관여했기 때문이죠. 다음 방송에서는 보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아프리카 이야기 3부에 이어 계속합니다. 영국인과 보어인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두 차례의 보어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입니다. 보어인들이 설립한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어린지 자유국은 영국의 간섭 없이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지요. 그러나 요하네스버그의 비트 바터스 란트 금광의 발견 이후 이들 공화국은 영국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들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며 영국 제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특히 트랜스바알 공화국의 금광은 영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제적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은 보어 공화국들이 자신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들 공화국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어인들은 영국에 맞서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어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졌어요. 1차 보어 전쟁은 보어인들이 영국의 간섭에 반발하여 트랜스바알 공화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1880년부터 1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보어인들은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어 트랜스바알 공화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트랜스바알을 이끈 지도자는 폴 크루거였습니다.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를 역임 중이던 세실 로우즈는 1895년에 자신의 측근인 제임슨 박사를 시켜 트랜스바알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제임슨 습격 사건이죠. 습격은 실패로 끝났고 로우즈의 정치적 몰락을 초래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하튼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진행된 2차 보어 전쟁은 더욱 규모가 크고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어린지 자유국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초기에는 게릴라 전술로 저항했고 드벡, 스머츠, 보우터 등의 용맹한 장군들이 큰 활약을 했으나 결국 영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영국은 민간인 아녀자들을 강제 수용소, 즉 컨선트레이션 캠프에 수감하여 보어인들의 저항을 약화시켰는데 수감자는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데다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바람에 무려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본토 영국인들은 승리에만 도취되었다고 해요.
전쟁 중 보어인들에게 포위되었던 여러 지역 중 마패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을 회복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영국에 전달되자 영국인들은 승리에 환호했어요. 이 지명에서 나온 매픽, 즉 축제와 같은 소동을 벌이다는 뜻의 영어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예요. 전쟁 중에 치러진 1900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를 거뒀는데 전쟁 수행 중이라는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를 영국군의 군복색에 빗대어 카키 선거라고 불렀고요.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전쟁의 덕을 본 선거는 카키 선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차 보어 전쟁은 여러 방면에서 역사적 흔적을 남겼어요. 나중에 강제 수용소에 관련된 영국군의 만행이 영국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죠. 이 작전을 지휘한 키치너 장군은 1차 대전에서도 무리한 군사작전으로 많은 인명 희생을 야기한 인물이에요. 강제 수용소는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영국이 보어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모두 승전국이 되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역사가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잘 기록하고 평가하여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영제국 각지에서 자원군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등이고요. 이 중에는 간디도 포함되어 있었죠. 영국을 도와주면 인도의 자치나 독립을 안겨주리라 믿었던 젊은 시절의 간디였습니다. 영제국의 이런 협동 경험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도 계승되어 큰 힘이 됩니다. 심지어 보어 전쟁에서 영국에 맞섰던 보어인 장군들도 1차 대전에선 영국의 편에 섭니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아이얼란드 민족주의자들은 보어인을 지원하죠. 미니 세계대전이었던 셈이에요. 2차 보어 전쟁은 1902년 결국 보어인들의 항복으로 끝났으며 트랜스바알 공화국과 어린지 자유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병합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어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막을 내렸고 남아프리카 전체가 영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어 전쟁 이후 영국은 남아프리카 내의 여러 식민지와 공화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내에서 백인 소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1910년 5월 31일 케이프 식민지, 나탈, 트랜스바알, 어린지 자유국이 통합되어 남아프리카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연합은 영제국의 자치령, 즉 도미니언 지위를 부여받아서 행정적으로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급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합은 웨스트민스터식 의회 제도를 채택했으며 백인 소수 지배에 기반한 정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아프리카너와 영국계 백인들이 정치적 권력을 나눠 가졌지만 다수 주민인 흑인은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 정책의 기초가 되었죠. 남아프리카 연합은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으며 세계적인 금과 다이아몬드 생산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를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익은 주로 백인 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자치령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은 영연방, 즉 커먼웰스를 설립하여 영국 국왕을 각자의 국가 수반으로 섬기지만 정부 수반은 각자 따로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제가 영연방에 대한 영상도 이미 제작해서 방영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남아프리카 연맹 내에서 정치 권력이 비영국계 백인인 아프리카너들의 후예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너의 절대 다수는 물론 네덜란드계인 보어인이었고요. 이 지역이 비록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건재했던 것이죠.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의 후예라서 그런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영국계 백인의 상당수도 이를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하게 되고요. 물론 백인 중에서도 어디 출신이든 이러한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요. 보어인들의 고향 네덜란드에서도 연이어 어파트하이드 반대 시위가 열렸고요. 하지만 대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어서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1990년대 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인 흑백 분리 정책, 즉 어파트하이드는 다음 방송에서 계속됩니다. 영제국과 아프리카 이야기 4부에 이어서 5부 시작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20세기 중반 아프리카너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너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열망을 또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의 유대보다는 남아프리카 내부의 백인 통합을 중요시했습니다. 1948년 아프리카너가 주도하는 국민당 내셔널 파티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은 영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남아프리카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은 어파트하이드, 즉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남아프리카를 공화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1960년에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백인 유권자들의 다수가 공화국 전환에 찬성하면서 1961년 5월 31일 남아프리카 연합은 공식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남아프리카는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공화국 체제가 되었습니다. 1947년에 분할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도 공화국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남아프리카도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가 수반으로는 모시지 않아도 영연방의 수장으로서는 인정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파트하이드 정책이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기 시작하자 영연방 내에서도 어파트하이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1년에 영연방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이는 남아공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파트하이드는 국민당 정부가 1948년부터 시행한 제도적 인종차별 정책으로 남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인종 간의 엄격한 분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종별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나뉘어 잘 살자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프리카의 백인 소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어파트하이드 정책은 인종 간의 결혼 금지, 거주 지역 분리, 공공시설 분리,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인종 분리를 강화했습니다. 비백인 인구는 특정한 거주 지역에만 머무를 수 있었고 백인 지역에 들어갈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비백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기회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어파트하이드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외의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를 비롯한 어파트하이드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 제도의 철폐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어파트하이드에 대한 국제 지지를 모색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어파트하이드에 맞서 싸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는 1940년대 후반부터 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간디의 사티아그라하와 비슷한 형식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어파트하이드 정책이 강화되고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만델라는 어쩔 수 없이 무장투쟁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961년 만델라는 ANC의 군사 조직인 움콘토웨 시즈회, 즉 국민의 창을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체포되어 반역죄와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되었고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로벤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남아프리카 내외의 반어파트하이드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각종 경제 제재도 가해졌고 연연방 게임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했어요.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남아공에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아 제재를 어기고 이들을 스카우트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아공의 상황은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만델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점점 커졌고 남아프리카 정부는 결국 1990년 2월에 만델라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만델라의 석방 이후 남아프리카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드클레르크 대통령은 어파트하이드 철폐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만델라와 협상에 나섰어요. 1994년 남아프리카는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ANC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이는 어파트하이드의 종식과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시행한 정책 중 하나가 영연방 재가입이었어요. 이 고약한 인종차별의 원흉 중 하나가 영제국이었는데 그 후신인 영연방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서둘러 복귀했다는 게 얼핏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주역이기도 하고 인종 관련 문제에 있어서 영국계 주민이 적어도 보어인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너스보다는 덜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영연방은 각종 제재를 통해 국민당 정부를 압박해 어파트하이드의 철폐를 돕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든 영연방 회원국이 동등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의 영연방 재가입은 영국의 품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동료 아프리카 회원국들과 다시 한 모임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델라의 통 큰 포용심도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하고요. 만델라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인종 화해와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남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에는 드 클러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7년 앞선 시기였죠. 어파트하이드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인종 간 갈등, 높은 범죄율 등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 어파트하이드 시기 동안 축적된 백인 소수의 경제적 지배력은 쉽게 약화되지 않았으며 흑인 다수의 경제적 기회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NC는 어파트하이드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부패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비판받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발전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전환과 어파트하이드의 종식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과정을 이끌며 인종 간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일부에서 살펴본 세실 로우즈의 생애 중에서 이 지역 바로 위쪽에 로우디지어라는 광활한 식민지를 개척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곳도 영제국과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두 편의 방송에서는 이 지역 이야기를 할게요. 1부에서 5부까지는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서 영제국과 관련해 발생한 일들을 살펴봤고요. 남은 6부와 7부에선 그 바로 위쪽 지역인 로우디지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날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일부에서 살펴본 세실 로우즈가 자신의 이름을 본떠 개척한 광활한 영국 식민지죠. 이 지역은 나중에 각기 다른 나라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짐바브웨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하게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우즈가 영국의 제국주의자이자 사업가로서 설정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영제국의 통치 영역을 자신의 근거지인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확장하여 이른바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이르는 아프리카 종단 연결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단의 다카르, 즉 오늘날의 세네갈로부터 동단의 지부티까지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식민화를 추진하는 중이었거든요. 두 나라는 수단에서 충돌하는 파쇼다 사건을 거쳐 영국이 약간의 우세를 점한 채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종단 정책, 횡단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1889년에 로우즈는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SAC를 설립하여 종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어요. BSAC는 영국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남부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식민지를 추가로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BSAC는 1890년에 첫 번째 대규모 탐사대를 북쪽으로 보내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파이어니즈 칼럼이라는 명칭의 이 탐사대는 영국인과 일부 아프리카너스가 지휘를 맡고 원주민 병사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의 보츠와나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곳은 영국의 보호령으로서 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 부족장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한 로즈는 결국엔 쇼나와 은데벨레와 같은 원주민 부족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여기서도 무력과 협상을 적절히 섞어가며 이 지역을 영국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BSAC 군대를 동원하여 원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1890년에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되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치 권력까지 장악한 로우즈는 1893년과 18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마타벨레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타벨레는 은데벨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줄루족의 일파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엔 애매모호한 외교 용어를 사용해서 평화적으로 그들의 토지를 강탈하려는 시도도 해봤으나 실패했지요. 1896년의 전쟁에선 로우즈가 비무장 상태로 원주민 진영에 들어가 단판을 짓기도 했어요. 얼마나 대담한 성격이었는지가 잘 드러나죠. 완전 상남자. 쇼나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분열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들 역시 많은 희생을 치르고 BSAC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남로디지아로서 오늘날의 짐바브웨에 해당하는 곳이고 이곳을 개척한 BSAC는 이어서 북로디지아,
즉 오늘날 잠비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식민지로 개척합니다. 이 지역 개척에 관련된 흥미로운 야사가 하나 있는데요. 로즈는 이 지역을 개척하면서 손에 넣은 곳 중 하나에 위니프레드라는 지명을 붙였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로우즈의 애인의 이름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야말로 썰이고요. 근거는 불명확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로우즈는 상남자인 동시에 로맨틱가이였나봐요. 하지만 참고로 로우즈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로서 남성 비서와 사랑했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니 참고하세요. 그와 관련된 정식 기록에는 여성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저 일에만 미쳐 지낸 인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하튼 이 두 지역을 완전히 영국의 통제하에 두게 된 로우즈는 유럽인 정착민들을 이주시켜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했습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주로 남부에 많이 거주하면서 농업과 광업에 종사했고 영국 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업의 경우 곡물, 담배, 면화 등이 특히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주민으로부터 강탈한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기업적 농업이 발전한 거죠. 북로우디지어는 트랜스바알 등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 외에도 구리와 철광석 등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BSAC는 이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와 비교해서 농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었기 때문에 백인 이주민 인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어요. 특히 북부의 카탄가 지역에서 개발된 구리 광산은 이 지역 경제는 물론 영제국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리는 각종 산업 재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았고 군수 분야에서의 수요도 많았거든요. 또한 로우즈는 로우디지어 전체의 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류를 원활하게 하여 영제국 전체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의 정착과 경제개발은 원주민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주민은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기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으며 유럽인이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이 어파트하이드라는 인종분리 정책을 법제화해서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을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차별의 정도를 비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악랄한 성격의 것이었죠. 이는 이후 특히 남로디지어에서 심각한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로우즈는 이 지역에서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BSAC로 하여금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게 했어요. 회사는 법률을 제정하고 군대를 조직하며 경찰과 행정관리도 담당했습니다. 로우즈는 로우디지어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제임슨 습격 사건의 실패로 인해 케이프 식민지 총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BSAC의 총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했지요. 1902년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면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것엔 실패했지만요. BSAC는 이 지역을 초창기부터 남로우디지어와 북로우디지어로 구분해서 통치하긴 했지만 개척 시기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크게 구별하진 않았어요. 다만 북쪽은 주로 광업에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백인 정착민들도 광산의 관리에 치중하는 극소수 인구였던 데 반해 남쪽은 농업에 종사하는 백인 인구가 대규모 토지를 장악하면서 원주민을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토착민과의 갈등이 더 심하다는 차이가 있었죠. 따라서 북로디지어는 1964년에 독립할 때 영국 정부와 비교적 순탄한 협상을 거쳐 평화로운 방식으로 잠비아 공화국으로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백인 인구 비율이 2% 미만이었고 토지 점유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후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초대 대통령 케네스 카운다도 광산 국유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백인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인정해 인종 간 갈등을 최소화했어요. 5부에서 살펴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파트하이드나 다음 방송에서 살펴볼 짐바브웨에서의 심각한 인종 갈등에 비하면 비교적 아름다운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이야기는 영제국과 남아프리카 시리즈의 마지막 방송 7부입니다. 짐바브웨의 탄생에 얽힌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제국과 남아프리카 시리즈의 마지막 7부입니다. 6부에서는 세실 로우즈가 개척한 로우디지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북로디지어가 비교적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 잠비아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남로디지어가 짐바브웨로 독립한 과정과 그 후의 상황까지 얘기함으로써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남로디지아는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SAC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1923년에 자치 식민지 지위를 얻어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언은 아니어서 남아공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의 자치는 아니었어요. 북로디지어는 다음 해인 1924년에 직할 식민지로 전환되었고요. 1953년이 되면 영국은 남로디지어, 북로디지어,
그리고 니아설랜드, 현재의 말라위를 통합하여 중앙아프리카 연방이란 것을 설립했어요.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니아설랜드는 선교사 겸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톤에 의해 영국에 알려지면서 보호령이 되었던 지역으로 주로 농업 위주의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백인 인구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포르투갈 등 다른 서양 열강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의 성격이 강했어요. 중앙아프리카 연방은 처음부터 각 지역의 인종 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백인 소수에 의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원주민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갔어요. 백인 정권은 경제 발전을 위해 광물 자원의 개발과 기업적 농업을 지속했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주로 백인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한 채 불만이 고조되었던 거죠. 통합이 어려워지자 중앙아프리카 연방은 결국 1963년에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연방의 세 지역은 각각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고 북로디지어는 잠비아, 니아설랜드는 말라위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절대 다수인 흑인을 대변하는 정권이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수립되어 영국도 기꺼이 독립을 승인한 거죠. 가나를 비롯한 영국 식민지, 기니를 비롯한 프랑스 식민지의 독립이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이른바 탈식민화 디콜로나이제이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겁니다. 하지만 남로디지어는 여전히 백인 소수 정권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독립 문제를 놓고 영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남로디지어의 백인 인구는 전체의 5-6% 정도를 차지했고 이는 북로디지어의 2-3%에 비하면 2배 정도 많은 것이었으나 여전히 흑인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5부에서 살펴봤듯이 남아프리카 연합이 1961년에 백인들만의 국민투표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전환하며 독립한 이후 어파트하이드 정책을 강화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제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영국의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는 림마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했어요. 노 인디펜던스 비포 머조러티 룰의 준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의 통치체제가 확립되기 전엔 독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어요. 그런데 남로디지어의 백인 소수 정권은 영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1965년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이 독립선언은 로우디지어의 일방적 독립선언, 즉 UDI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불렸고요. 이 선언으로 남로디지어는 로우디지어 공화국으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우디지어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연방에서도 사실상 퇴출되었죠. UDI를 주도한 로우디지어 총리 이언 스미스는 로우디지어가 백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유엔도 로우디지어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우디지어의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특히 금수 조치로 인해 무역과 금융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심화시켰고요. 백인 소수 정권에 반대하는 흑인 다수는 독립과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해 무장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로우디지어 내전, 즉 로디전 부시워로 이어졌으며 1970년대 동안 매우 격렬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주로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합, 자누와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연합, 자프 등 흑인 민족주의 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여 정부에 맞서 싸웠으며 인근 국가들로부터도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버트 무가베가 이끄는 자누는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어요. 내전은 1979년에 영국이 주도한 협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랭카스터 하우스 협정에 따라 로우디지어는 임시정부 하에서 다인종 선거를 실시하여 짐바브웨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짐바브웨는 독립을 선포했고 로버트 무가베가 초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영연방, 즉 커먼웰스에도 재가입했고요. 무가베는 1987년에 대통령제로 체제를 전환시켰고 짐바브웨의 정치, 경제 구조를 재편하려 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흑인 다수에게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재적 성향과 경제적 실패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가베는 반대파를 탄압하며 정치적 권력을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마타벨렐랜드에서 발생한 구쿠라운디 학살은 그의 통치의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 중 하나로서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게다가 무가베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백인 소유의 대규모 농장을 몰수하여 이를 흑인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했고 짐바브웨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짐바브웨의 경제는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무가베의 독재적 통치와 경제적 실패로 인해 짐바브웨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짐바브웨에 제재를 가했고 외국인 투자와 원조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영연방도 2002년에 짐바브웨의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고 이듬해 짐바브웨는 영연방을 탈퇴해버립니다. 무가베는 이러한 제재들을 외국의 음모로 치부하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큰 불만에 직면했습니다. 2017년 무가베는 37년간의 장기 집권 끝에 군부 쿠데타로 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군부는 무가베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그를 축출했고 이후 에머슨 음낭가그와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영연방 재가입도 추진 중인데 2024년 8월 현재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무가베의 몰락은 짐바브웨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잠비아는 독립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반면에 짐바브웨는 무가베의 장기 집권과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두 나라의 운명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됐죠? 하지만 짐바브웨도 무가베의 몰락 이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호디지어의 역사는 식민주의, 독립운동, 그리고 그 후의 정치적 혼란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복잡한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즉 반사실적 접근법은 역사학에서 톱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로호디지어를 포함한 이 남아프리카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역사가인 닐 퍼거슨의 말대로 스페인이나 독일 등에게 결국엔 식민화가 되었을 테니 그나마 영국 식민지가 되었던 게 다행인 걸까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시죠? 우리가 만약 일제강점기의 수모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러시아나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들으니까 열받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의 선봉인 영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케냐의 마오마오 봉기 탄압에 대해 영국 정부가 사과한 것을 제가 쇼츠로 올린 적 있는데요. 그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중 하나죠.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요. 앞으로 다른 영상들을 통해 영제국에 관련된 여러 이슈를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포사이트의 영국 이야기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 쌤 도와드리는 아이린이었습니다.